지금 젊은 친구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탈한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일본의 전체 노동자 10명 중에 1명은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쪼그라든다는 거는 일본의 굉장히 큰 고용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거, 무역 수지 줄이고 중국 견제 동참하고. 근데 무역 수지 줄이는 건 자동차하고 쌀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고요. 대중국 견제 카드 3개 마련한 것도 큰 한방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 트럼프가 얼마 전 일본은 버릇이 없고 백악관도 무임승차국이라며 일본을 직격했는데요. 본격적인 통상전쟁 신호탄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본 때리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 대변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일본 길들이기, 일본 때리기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어떤 초조함,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초조함이 드러난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짜를 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처음부터 비판하고 때리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보통 한 대략 6월 30일, 7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일본이 스포일드 됐다, 굉장히 버릇없고, 말하자면 미국의 관대함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굉장히 강경하고 스포일드, 버릇없게 됐다는 식의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게 일본에 굉장히 일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7월 1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본 때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근데 초기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4월 16일 날 이제 미일 관세협상 1차 관세협상 있었을 때는 전 세계 많은 국가 중에서 일본이 제일 먼저 손들어서 관세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근데 트럼프도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관세협상장 나가서 아카자와 료세라고 일본 측의 대표단이 협상단 대표가 마가 모자 막 쓰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7번 만났는데 진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7월 7일 날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게 이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이제 7월 7일 날 보냈는데, 이 4월 2일 날 미국 해방이 날 때 미국이 180개국이 넘는 국가나 지역에게 이 상호관세 막 발표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 7월 7일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7월 7일 날 다 보낸 게 아니라 7월 7일 날도 보내고 9일 날, 10일, 12일 이렇게 좀 나눠서 보냈고요.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역 수입액이 커서 비중이 큰 나라, 그러니까 덩어리가 큰 나라는 나중에 보냈어요.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7월 7일이지만 캐나다가 7월 10일, 멕시코하고 EU가 덩치가 제일 큰데 12일 날 보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아마 우리 4월 2일 날 미국 해방의 날에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4월 9일부터 실시하려고 했더니 그때 금융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잖아요. 미국 채권 금리 폭등하고 미국 주식 가격 폭락하고 이런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거를 혹시 모르니까 좀 조심하면서, 특히 이렇게 규모가 큰 무역 상대국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상황을 본 게 아닌가, 그만큼 미국이 굉장히 신중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4월 달에 얘기했을 때는 관세 종류 되게 많았어요. 거의 한 20가지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거 좀 심플하게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표에서 보면 대충 한국, 일본은 25%고 캐나다 35%, EU, 멕시코 30%거든요. 그러니까 25%, 30%, 35% 주요 국가는 이 세 개에다가 서한을 보낸 나라도 있지만 이제 서한 안 보낸 나라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5%나 20% 정도 아마 매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15, 20, 25, 30, 35 대충 이 5가지인 거예요. 정리를 한 건 이 4월 달에 발표한 관세 종류 한 20가지 되면 사실 이거 실제로 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사실상
그거 그대로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5종류 이건 뭐 다 하면 한 10종류 될 건데 이렇게 정리한 거는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8월 1일 날 정말 이제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을 보면 24%에서 1% 올라서 25%가 됐는데 이거는 뭐 일본은 일곱 번 협상했지만 1%더 맞았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24%랑 25%랑 사실은 명확한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나눈 게 아닌데 25%로 통일시켰다는 거는 좀 심플하게 해서 제도 운용상의 어떤 비용 절약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8월 1일 날 정말 트럼프가 관세부가 하겠구나인 거고 4월 16일 날 일본이 1차 협상하고 6월 26일, 7일 이때 이제 마지막 7차 협상했는데 7번 했는데 사실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근데 일본하고만 소득이 없었느냐. 미국이 한 90개국하고 90일 동안 관세 협상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관세 협상을 이 사인까지 한 나라는 영국밖에 없고요. 베트남하고는 관세 협상 타결했다고 하지만 사실 세부 항목을 두고 지금 8월까지 조율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최근에 뭐 협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완료한 나라는 영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협상이 굉장히 더디면서 트럼프의 어떤 초조함이 드러났고 그럼 빨리 8월 1일 전에 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둘러보면 일본이 사실은 좀 다르고 쉬운 국가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주요국 중에서 뭐 캐나다나 EU처럼 보복 관세 매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말 잘 듣는 동맹이면서도 어떻게 일본을 하고 뭐 관세 협상을 먼저 맺으면 그걸 이제 본보기 삼아서 다른 나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샘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게 이 트럼프의 어떤 스포일드 발언이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미국의 일본 때리기는 사실은 트럼프 내지는 미국 측의 어떤 초조함,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관세 협상의 어떤 진전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언론의 비판 여론이 실제 정치나 정부 외교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뭐 언론이 비판을 해서 일본 정부의 협상 태도가 바뀐다기보다 사실은 일본 정부의 협상 태도가 진작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최근에 참의원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시바 총리가 나미라레 때 다마루까 뭐 나미라레 때 다마루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습게 보일 수 없다 얘기인데 사실 이게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별 얘기가 아닌데 이 총리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을 상대로 나메라레 때 다마루까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실은 상황이고요. 그만큼 일본의 미국 일본도 외교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국민들도 반감이 굉장히 이제 커진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일본이 이제 처음에는 미국에게 있어서 선제적 협상 전략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맹들보다 가장 먼저 손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가장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그걸 다른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본은 동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환심을 사서 이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걸 토프비키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프비키가 뭐냐면 일본의 경륜, 그 자전거 있죠. 경륜 용어인데 토프비키라는 거는 그 자전거 앞에 맨 앞에 서가지고 바람을 가르면서 이 바람을 막으면서 나머지 그룹을 이끄는 존재입니다. 페이스메이커처럼. 근데 일본이 미국과 협상하는 모든 나라들의 어떤 톱부비키 역할을 하겠다. 자기가 선제적으로 먼저 모험담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충분히 만족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협상으로 좀 돌려다오 뭐 이런 작전이었는데 그게 몇 번 배신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계속해서 뭐 상호 관세, 품목 관세 이거 일본은 제외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4월 2일 날 예외 없이 일본 뭐 품목 관세는 그대로 가고요. 자동차, 철강 25% 맞고 뭐 상호 관세도 24% 맞았잖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미국에게 어떤 뭐랄까요? 최선을 다해서 동맹의 어떤 건실한 동맹 관계를 보여주면 분명히 뭔가
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5월 달에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월 8일 날 미국하고 영국이 먼저 협상 타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미국과 영국이 협상 타결이 되면서 일본의 작전에 사실은 변수가 생겼죠. 왜냐하면 일본은 선제적 협상 전략으로 동맹 중에 자기가 제일 먼저 협상 타결을 해서 어떤 미국의 환심을 사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덥석 영국이 먼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선제적 협상 전략 자체는 이제 쓸 수가 없게 됐고요. 5월 8일 날 미국과 영국이 협상 타결하고 나서 4일 뒤에 5월 10일 날 이번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전쟁을 휴전하기로 90일 동안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계속 관세 보복 재보복을 감행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145%, 중국의 대미국 관세 125%까지 올라가서 사실 금수 조치에 가까웠는데 두 국가가 갑자기 스위스에서 5월 11일 날 만나서 90일 동안 휴전하자 관세 휴전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관세 협상의 포커스가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EU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사실 일본은 이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결국 일본은 선제적 협상 전략도 실패하고 이제 패싱 위험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게 이상하다. 자기는 트럼프 그 집권했을 때 2월 7일 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선물 보따리 풀고 그때부터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오히려 맞불 놓고 관세 보복을 한 EU나 중국이 훨씬 미국하고 어떤 협상에 있어서 지렛대를 잘 활용하는 것 같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허무하기도 하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씩 좀 상황이 변화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트럼프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비판은 지금 일본 협상단은 트럼프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게 이미 이제 협상을 마친 영국과 베트남 사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얻어낸 거는 자동차 관세 27.5%를 10%로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하는 모든 자동차가 아니고 10만 대까지만 10%가 됐는데 그렇지만 영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딱 연간 10만 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하는 차 모두에 적용이 된 거고 반대로 영국은 미국에 어떤 선물을 줬냐면 미국산 소라든지 뭐 에탄올 시장 이런 거 다 개방하고 미국이 얻어낸 거는 영국이 이제 미국산 물건을 더 많이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사줘야 되고요. 20% 관세 전면 철폐했고 그다음에 미국산 에탄올 연간 14억 리터 무관세 수입했고요. $100 규모의 보잉 항공기 구매도 약속했고 이렇게 미국산 물건을 많이 사주고 또 한 가지 대중국 견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런던 금융가에 어떤 중국 관련된 인프라가 들어오거나 하는 거가 전부 이제 미국하고 정보 공유하면서 사실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 동참해줘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미국 물건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이 사줘야 되고 중국 견제 동참해야 되고 베트남하고 협상한 것도 보면 비슷해요. 베트남이 일단 미국 물건 더 사줘야 됩니다. 보잉 기종 737 맥스 기종 50대 구입하기로 했고요. 3년 동안 옥수수, 대두, 육류 같은 이제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치 구매하기로 했고 LNG 15년 동안 미국 LNG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미국 물건 잔뜩 사주면서 또 하나 뭐 해야 되냐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적품이라고 하죠. 제3국 물건이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40% 관세를 물게 되는데 그 제3국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데가 아니고 중국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베트남 거쳐서 미국 들어올 때는 관세 40% 때린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베트남이 주장하는 거는 베트남에서 60% 이상 제조한 거는 그래도 베트남 물건으로 좀 해달라. 얘기하면서 그거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미국 물건 많이 사줘야 되고 대중국 견제 동참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일본의 사례, 일본의 상황에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미국 물건 많이 사줘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일본이 했던 거는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건 미국에 투자 더 많이 할게. 그다음에 뭐 방위비 올릴게.
그다음에 LNG 정도 더 사줄 겐데 이거 세 개 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역 적자 줄이려면 미국 물건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일본에서 미국에 제일 많이 파는 게 뭐냐면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지금 내는 무역 흑자가 한 연간 8.3조 엔 정도 되는데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만 합치면은 거의 7조 엔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지금처럼 파는 한 대미국 일본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긴 어려워요. 그다음에 아니면 자동차를 덜 팔거나 쌀을 더 사줘야 되는데 이 미국산 쌀을 수입하는 건 또 일본의 자민당의 텃밭인 정치 기반 세력인 농민들의 이 저항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굉장히 사실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대중국 견제 패키지 카드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일본이 생각하는 대중국 패키지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일본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 한 3개 정도 있다. 일단 첫 번째, 중국이 미국의 히토류 규제, 7종의 히토류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미국에 협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본이 히토류를 생산할 수 없지만 일본은 어떤 기술이 있냐면 히토류를 가공하거나 뭐 정제하는 기술, 그다음 좀 히토류를 적게 쓰는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미국에 제공하겠다라는 카드.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산 LNG 수입을 안 하면서 지금 미국 내 LNG가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잉 공급되면 일본이 대신 미국산 LNG 다 사가겠다. 그다음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하잖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 미국 내 반도체 공급 과잉이 되면 이것도 일본이 다 흡수해서 다 사가겠다. 뭐 이런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강력한 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야, 우리 히토류 수출 안 해. 그러면 모를까. 우리는 히토류를 좀 적게 쓰는 감축하는 기술이 있고 뭐 정제하는 기술이 뛰어난데 이걸 도와줄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카드로서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다. 결국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이 원하는 거 무역 수지 줄이고 중국 견제 동참하고 근데 무역 수지 줄이는 건 자동차하고 쌀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고요. 대중국 견제 카드 3개 마련한 것도 큰 한 방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그 협상 카드가 뚜렷이 떠오르는 게 없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대미 무역 적자 630억 달러, 자동차 25% 추가 관세를 매겼다고 하는데 일본 경제의 위기감은 얼마나 퍼져 있나요?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자동차 문제에서 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좀 줄여라 이건데 일본이 이 카드를 굉장히 사실은 고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은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다른 산업입니다. 일본이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합치면 일본 전체 수출의 한 25%쯤 되거든요. 4분의 1이 자동차 관련 수출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수출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20%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자동차 관련 이 수출의 의존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죠. 연간 한 25조 엔 정도 수입을 합니다. 근데 자동차를 수출하면 20조 엔 정도 외화를 획득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팔아서 에너지 사오는 나라가 일본이고요. 이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토요타 같은 경우에 연간 국내 300만 대 체제 유지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300만 대는 꼭 국내에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중에 뭐 3분의 1은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 300만 대를 국내에서 꼭 만들어야 되냐면 국내 여러 하청업체 관련 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이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이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55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장을 조금 보태서 일본의 전체 노동자 10명 중에 1명은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쪼그라든다는 거는 일본에 굉장히 큰 고용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이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제조업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소비세 환급 구조라는 게 있어요. 예컨대 토요타가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대부분의 부품을 국내 업체에서 조달을 해서 씁니다.
그리고 수출을 할 때는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에 관해서는 소비세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 환급된 금액 규모가 연간 한 7천억 엔 정도 되고요. 그게 토요타 영업이익이 한 15%쯤 됩니다. 결국에 국내 업체들의 부품을 사줌으로 해서 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결국 이게 자동차 산업 전반의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비롯해서 관련 업체까지 해서 이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는 사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할 때 돌아가는 겁니다. 수출이 안 되면 고용도 안 되고요. 자동차 산업 생태계, 일본의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뭐 법인세, 일자리, 뭐 지역 인프라까지 모든 일본 경제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만큼은 일본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관세가 8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면 아마도 지금 추산하기로는요. 일본 GDP가 약 0.86% 마이너스 될 거다. 거의 1% 가까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효과,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좀 더 장기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쌀값이 2배로 뛴 상황에서도 일본은 최대 700%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쌀을 지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트럼프가 일본이 700% 쌀에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얘기는 사실 그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정말 700%인지 한번 살펴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일단 일본은 WTO 체제 아래에서 이 최소 시장 접근이라고 하죠. MMA로 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77만 톤의 쌀은 무관세로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미국산 쌀입니다. 미국, 태국 이렇게 해서 한 80% 넘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MMA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쌀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341엔의 초고율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킬로그램당 341엔이니까 이거를 관세율로 환산하면 작게는 한 220%에서 많게는 77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고품질이냐 저품질이냐에 따라서 이제 킬로그램당 이 계산을 하면 관세율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는 말하자면 최상급의 쌀에 70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미국산 쌀을 수입하는데 주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JA라고 하는 농협, 그 다음에 일본 정부 농림성, 그 다음에 농림족이라고 하는 의원연합, 이 삼각동맹 때문인데요. 이 삼각동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일본의 쌀값 폭등 문제하고도 좀 연계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쌀값이 왜 폭등한 걸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2023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량 자체가 좀 줄었고, 2024년에 일본 정부가 대지진 경보를 발령하면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면서도 또 이 쌀이 많이 유통량이 줄었다. 뭐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 거기에 더해서 뭐 관광객이 많아져서 쌀을 좀 많이 뭐 먹었다는 등, 뭐 유통 구조에서 사재기, 매점 매석 행위가 있었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쌀값이 올랐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또는 반대로 쌀값이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삼각동맹, 농협, 농림성, 농림족, 이 삼각동맹이 쌀값이 떨어지는 걸 사실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JA, 이 농협은요, 단순한 일본의 어떤 농산물 유통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쌀의 매입, 뭐 도정, 유통, 판매, 이거 전부 다 사실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농민들의 어떤 금융, 보험, 그리고 농자재 공급까지 거의 모든 걸 사실은 JA 농협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쌀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농협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쌀 판매 마진 수수료가 늘어나고요. 농민들의 어떤 현금 흐름이 높아지면 예금도 늘어나겠죠. 이게 모두 다 JA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 JA는 일본 농협은 쌀값이 떨어지는 걸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걸 더 좋아하죠. 그리고 농림성 같은 경우는 이 농림성의 오비,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면
낙하산으로 제2의 농협의 간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농림성 입장에서도 사실은 쌀값이 높게 유지되는 게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비축미를 정부가 풀고 있는데 이 비축미를 농협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은 사실 비축미를 정부로부터 할당을 받아도 그걸 시장에 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풀면 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농협의 어떤 수익 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이 좋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이 정도 높은 쌀값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의 쌀값을 낮추는 거는 이 삼각동맹 내지는 농협의 이 오래된 구조를 어떻게 깨느냐가 문제인데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사실은 이 농협의 복마전이 돼 있는 이 농협의 구조를 깨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남아있는 한 일본의 쌀값이 획기적으로 떨어지긴 굉장히 어렵고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일본의 어떤 총리나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지금 연립 여당이 패배를 했잖아요. 작년 10월 중의원에서도 과반수가 깨졌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가 깨져서 이제 연립 여당의 힘은 더 약해지고 동력이 떨어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농협 구조 개혁은 더 요원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쌀 수입 카드는 굉장히 쓰기 어려운 그런 카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핵심은 결국 쌀값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산 쌀을 수입하게 되면 쌀값이 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 삼각동맹 내지는 농협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쌀 수입 카드 그게 어떤 카드로서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설명 하나 드리고요. TSMC는 결국 미국을 택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보다 미국을 먼저 고르는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인 걸까요? TSMC 같은 경우는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지가 이제 TSMC가 미국 내 투자를 우선화하기 위해서 일본에 지으려고 하는 TSMC 제2공장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기사인데요. TSMC 그 쿠마모토 1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12나노부터 22나노 사실 최첨단 반도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12나노에서 16나노, 뭐 22나노, 28나노까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여기에 약 1조 2,700억엔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2공장도 곧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6나노 그리고 더 나아가서 6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한 1조 6,900억엔 정도 투입을 해서 1공장, 2공장 합치면은 약 2조 9,600억엔, 3조엔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중에 한 40% 정도를 국가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TSMC 일본 공장은 사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제 TSMC 공장을 짓도록 한 이유는 지금 가장 이제 최첨단 공장 있죠. 2나노, 3나노 이런 이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 공장이 대만 이외의 나라에 있는 거는 사실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제2공장, TSMC 제2공장이 생기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미국 이외에도 일본에도 하나 생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미국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만 위기 시에 미국의 개입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 차원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기도 하고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의 투자가 방해받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앞으로 빅테크들, 뭐 TSMC 반도체 공장, 뭐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 그런 최첨단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맞닥뜨린 압박을 정면 돌파하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일본 경제의 생존 전략은 어디서 시작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처가 이제 급한 현안일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어떤 산업 구조 지형을 바꿔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일본이 4월 달에 처음 미국하고 관세 협상할 때는 굉장히 초조해했습니다. 빨리 협상을 타결해서 7월 20일 날 참의원 선거 하기 전에 뭔가 성과도 내고 또 미국으로부터 동맹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대가로 뭔가 일본만 특별 대우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불가능한 미션이 됐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8월 1일 날 미국이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25%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한을 받지 않은 나라는 뭐 15%나 20% 정도 관세를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25% 관세를 맞는 거고 관세 협상이 만약에 타결돼도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가 2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마도 20%에서 25% 정도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 굳이 일본의 어떤 이익을 희생하면서 빨리 협상을 타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일본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동차는 소비재지만 그 이외에 뭐 기계, 전자 전부 다 생산재 자본재입니다. 결국 관세를 매기면 손해를 보는 쪽은 미국이 되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이걸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또 일본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히든카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일본의 10년물, 20년물, 3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일본의 어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화 수요가 늘어나고 이것이 엔고로 이어지면서 또 청산이 부르는 구조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뭐 일본도 좋을 건 없지만 사실은 미국의 자산시장,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일본이 이걸 카드로 쓴다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일본의 BOJ 중앙은행이 미국의 FRB나 재무성하고 굉장히 사전 협의나 협조를 해가면서 보조를 맞춰왔는데 조금 소심하게 나 이렇게 하면 뭐 보조 맞추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뭐 이런 식의 카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관세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가 일본의 숙제가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일본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까가 중요하거든요. 소프트뱅크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축으로 지금 AI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스타게이트라 그래서 뭐 미국의 AGI 인프라를 미국에 대대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크리스탈 인텔리전스라 그래서 이 스타게이트 일본판을 통해서 일본의 모든 기업에 AI를 보급하겠다. 그다음에 크리스탈 랜드 계획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AI를 로봇과 결합해서 다크 팩토리로 생산 혁신을 이루겠다는 건데 일본이 지금 IT 혁명에 사실 뒤처졌지만 이런 AI 혁명에서는 길을 쓰고 지금 뭔가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프트뱅크의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는다면 일본 경제도 뭔가 새로운 단계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드라이브스루 장례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일까요? 아니면 일본 사회 전반의 깊은 변화의 시작일까요? 네, 이게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이라고 하죠.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직접 가본 적은 없고요. 저도 언론에서 이 TV에서 나온 걸 이제 봤는데 차를 타고 우리 맥도날드 이 드라이브스루 하듯이 스타벅스 커피 드라이브스루 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면 터치 패드를 보고 거기에 이제 성명, 주소 이런 거 기입하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돌면 향로가 있습니다. 이제 향을 이제 손으로 보통 집어서 이제 직접 피우지만 이제 전자 향로가 많아서 버튼 누르면 그 재단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이제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인데요.
이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이 등장한 이유를 보통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편리성입니다. 이제 직장인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와서 이렇게 한 뭐 5분, 10분이면 이렇게 조문을 하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편리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고령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령자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휠체어 꺼내고 내리고 이러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차에 탄 채로 그대로 조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은 일단 비용이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덜 마련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60명 참석하는 거를 한 10명 정도, 실제로 참석하는 인원은 한 10명이고 나머지는 다 드라이브스루로 이렇게 조문하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음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 준비도 필요 없고 자리도 조금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절감이 돼서 지금 이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기존의 장례식장에 더해서 추가로 이것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곳도 이제 생겼습니다. 다만 이러한 드라이브스루 장례식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게 이제 일본 사회 전체에 퍼진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이런 굉장히 재밌는 사례 또는 굉장히 좀 독특한 사례도 있다 정도로 일본에서도 이제 보도가 되고 뉴스에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번외로 이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은 원래 미국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유리를 두고 이제 유리 건너편에 이제 뭐 시신을 안치하고 건너편에서 이제 뭐 조문하는 뭐 이런 방식인데요. 이 유리가 방탄유리였다. 1980년대에 갱단들끼리 어떤 싸움, 전쟁 때문에 사실은 장례식장에 다 모이면 이게 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이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이건 이제 정말 그런지는 좀 검증이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이미 다사 사회로 들어섰고 가족장처럼 작고 조용한 장례가 일반화됐는데 이것은 고령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장례도 감당하기 어려워진 걸까요? 네, 일단 일본의 장례식은 보통 이틀에 걸쳐서 장례식을 합니다. 쓰야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전야식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저녁에 이제 이 전야식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때 보통 이제 승려가 와서 독경을 하고 손님을 맞고 조문객을 맞아서 뭐 식사도 이제 하고요. 뭐 이런 헌화, 뭐 조의금 전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쓰야라고 하는 전야식 때 하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장례식, 고별식, 화장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별식은 그동안 뭐 친지나 친척 또는 이제 회사 동료 친했던 사람들이 와서 고인은 어떤 분이셨다 이런 거 뭐 스피치도 하고요. 뭐 인사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세레모니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최근의 트렌드 중에 보통 이제 일반 장이라고 하면 한 50명 정도 50명 이상 손님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게 가족장이라고 해서 훨씬 작은 규모, 30명 안쪽으로 조문객들이 오는 작은 규모가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원데이 플랜도 있습니다. 원데이 플랜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전야식을 생략하고 그냥 장례식, 고별식, 화장만 하는 그런 이제 원데이 플랜도 있고요. 직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장은 그것마저도 생략하고 바로 장례식, 화장을 하는 당일에 이런 형태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일본이 2005년경에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일본은 한 해 한 160만 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한 해 60만 명대가 지금 태어나니까 1년에 거의 한 9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로 계산하면 4,4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뭐 하루에도 몇 건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속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장례식 그 자체 의례가 붕괴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독일이나 스웨덴 같이 일본보다 더 고령화 노인이 많은 나라도 이렇게 의례가 급격하게 붕괴되는 경우는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회 단절 고립의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의 1인 가구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자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 친지하고도 왕래가 없고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고독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무연고 장례라고 해서 연락이 안 돼서 일본 정부가 지자체가 비용을 지불해서 장례를 치르는 비중이 1년에 4만 건에서 5만 건 정도 됩니다. 결국 장례를 조금 더 간소화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장례식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200만 엔,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일본 서민들에게는 이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유족 휴가를 써야 되는데 사실 일본 직장에서 이렇게 유족 휴가를 이틀, 3일 쓰겠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장례가 좀 더 간소화되고 웬만하면 이제 하루 만에 원데이 플랜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대졸 취업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천국이라는데요. 기업들이 학자금도 대신 갚아준다고 합니다. 이게 기회의 땅일까요? 정상적인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진 신호일까요? 일본에서는 괴롭힘을 뜻하는 하라스먼트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하라스먼트 관련된 단어가 무지무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세크하라, 그러니까 하라스먼트라는 단어도 줄여서 이제 하라라고만 하고 세크하라는 섹슈얼 하라스먼트죠. 그러니까 성희롱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와하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는 파워 하라스먼트죠. 직장 내 갑질입니다. 아카하라도 있습니다. 아카데믹 하라스먼트. 이거는 이제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든지 괴롭힘 이런 게 아카하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해 안 되는 듣고 나면 하지만 처음에 언뜻 들으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하라라고 있습니다. 에이지 하라스먼트. 나이 들었다고 나이 드셨는데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것도 이제 괴롭힘이다. 그래서 에이하라라고 하고요. 마타하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터너티 하라스먼트인데요. 이거는 임산부 임신했으니까 직장 못 다니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그러고요. 메리지 하라스먼트, 마리하라도 있습니다. 메리지 하라스먼트는 뭐냐면 올해는 결혼해야지 이런 거 전부 다 하라스먼트인데 이 고용, 그러니까 채용 시장에서도 이 하라스먼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끝날 종자를 써서 오하하라 하라스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하루라는 게 이제 끝난다는 뜻인데 말하자면 이제 종료 괴롭힘?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이 채용 면접을 하면서 다른 기업에는 면접을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면접 단계마다 뭔가 조건을 걸어서 다른 기업의 면접을 안 보고 뭔가를 이 기업에 다닌다는 약속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할 때 필수와 선택이 있는데 필수만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서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면접 볼 때 그런 조항들을 넣는 거죠. 결국에 기업이 이제 우수한 인재를 묶어두기 위해서 그런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오아하라라고 하고요. 반대로 오모테나시 하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모테나시라는 게 환대를 뜻합니다. 그럼 환대 괴롭힘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 때 무슨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준다든지 이래서 은혜를 입게 해서 미안해서라도 기업을 다른 데 못 가게 하는 발목을 잡는 이게 사실은 좋은 말로는 환대지만 받는 사람은 굉장히 압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모테나시 하라라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로 일본 기업들의 인재 전쟁, 일손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일손 부족은 구체적으로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201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모테나시 하라, 오아하라 이런 게 다 2015년 정도부터 나온 단어인데요.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는 9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러고 나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게 2009년, 10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 1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도 5% 이상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점점 취업이 잘 되기 시작을 해서 2010년대가 되면 일손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지금 일본이 노동자 한 명당, 그러니까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유효 구인 비율이 1.26, 1.3 이렇거든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2개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사실은 일자리가 풍부한 상황이고 실업률은 진작에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2.5%, 2.6%쯤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자연 실업률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가 한 3% 실업률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완전 고용 상태인 3% 실업률보다도 더 낮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본에서 지금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일손 부족 문제가 인구 감소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도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게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 때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일하는 인구는 500만 명이나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일손 부족은 더 심각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단지 줄어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고 인구도 줄지만 일본 경기도 그만큼 살아났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서 일손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요, 대졸자들이,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할 때 언제 취업이 결정되냐면 3학년 2학기 때부터 슬슬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4학년이 돼서 3월 달에 엔트리 시트라는 걸 써요. 이 엔트리 시트가 자기소개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기업에 뿌리고 면접도 보고 하는데 일본 기업은 보통 면접을 3번, 많은 기업은 한 5번까지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을 다 보면 대충 6월, 7월, 8월에는 취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내정이란 걸 받습니다. 이 내내정이 뭐냐면 어떤 기업에 내년 4월에 취직할 거를 내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내정을 내정받는다 그래서 내내정입니다. 그래서 한 6월, 7월쯤에 내내정을 받고 10월 달이 되면 정식으로 내정식을 치릅니다. 내정식을 치르면 이제 공식적으로 노동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일본의 대학교 4학년들은 놀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학기가 4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다 취업이 결정이 된다. 그 정도로 일본의 취업 시장이 굉장히 구직자들에게 있어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일자리 천국이라곤 하지만 실생활은 팍팍하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은 살아남기 위한 절약형 생존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본은 30년 동안 명목임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명목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30년 전에 취업한 사람과 지금 취업하는 사람의 초임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버지하고 초임을 비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버지는 얼마 받으셨어요? 네, 나는 22만 원 받았는데 저는 23만 원 받아요.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데 그랬던 일본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렌고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도 5%대 임금 인상을 했고요. 올해도 5%대 임금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목임금이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지만 실질임금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 상승 속도가 못 쫓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실질임금 계속 마이너스 상태라서 결국 구매력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쪼그라드니까 생활 수준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세금, 사회보장 비용 그리고 고정비 지출이 한국보다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금 부담 비율이요. 일본은 한 18%쯤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9% 되거든요. 딱 절반이죠. 물론 우리도 2026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33년이 되면 한 13%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어쨌든 일본은 지금 연금 부담 비중이 높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7%, 평균 7%쯤 되는데 일본이 평균 한 10%쯤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부담 비율도 높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있지만 일본에는 없는 게 월세 세액공제, 그 다음에 카드 세액공제 이런 거는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 연봉 대비 실제 수령액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약 월 294만 원, 일본은 약 260만 원, 31만 원 일본이 적게
받는 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님 찬스라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한국이 일본보다는 사정이 좀 낫습니다. 한국도 물론 이제 월세로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 많지만 또 여유가 좀 되는 집에서는 부모님이 전세를 구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전세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도쿄 같은 경우에 조그만 방 하나가 보통 한 7만 엔에서 9만 엔 월. 그러니까 사실은 월급 받아서 굉장히 집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다만 차이점은 일본은 직장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거나 주택 수당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또 보완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인터넷 요금, 일본이 한국보다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결국에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매일매일이 정말 벌어서 거의 지갑을 스쳐 지나가는 정도 월급이 다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는 예측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급여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면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 뭐 지금은 거의 70세까지 일을 하니까 65세, 70세까지 다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그 예상에 기반해서 30년, 40년 론을 끼고 주택을 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주택 론을 받는데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금리도 싼 편이고요. 그리고 30년, 40년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뭐 결혼도 가능하고 출산도 가능하죠. 그리고 일본은 초임은 한국보다 낮지만 10년, 15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 역전하는 구간이 옵니다. 뒤로 갈수록 연봉이 빠른 속도로 오르거든요. 결국에 지금은 굉장히 삶이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생애 총임금이라는 면에서 보면 한국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고생하지만 어떤 예측 가능한 사회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사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희생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업 구애에 지칠 만큼 워라밸을 추구하는 흐름,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고도 성장기의 일본인들의 삶은 기업 그 자체였습니다. 내 인생과 기업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기업이 곧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표준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표준 가족이 뭐냐면 4인 가족이 보통 기준이고요. 정규직 아버지, 전업주부 엄마, 그다음에 아이 둘. 이게 표준 가족이고, 이 표준 가족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사실은 생활급이라는 개념으로 4인 가족의 이 생활을 책임진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기업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이건 약간 확대 표준 가족입니다. 이제 사자의 상이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만화인데, 여기 이제 사자에라고 하는 맨 가운데 있는 장녀인데, 장녀가 주인공이고요. 나미에하고 후네가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고, 마스오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릴사위처럼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카츠오하고 와카메 양쪽에 있는 남자애 여자애가 남동생 여동생, 그러니까 3남매고요. 옆에 조그만 남자애 타라오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젊은 부부가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고 남동생 여동생 같이 사는 그런 집인데, 이 이름을 보면 그 당시 예전에 고도성장기 일본 사람들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사자에라는 이름은 소라입니다. 소라. 와카메는 미역이에요. 미역. 카츠오는 가다랑어죠. 우리 가츠오 부시할 때. 타라오는 대구입니다. 대구, 생선. 마스오의 마스는 송어입니다. 전부 다 바다에 사는 생물이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나미해예요. 아버지 이름은 잔잔한 바다입니다. 아버지 속에서 사는 생물들이 가족인 거죠. 엄마 이름은 후네,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고도 성장기에 일본인들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아버지 혼자 벌어서 가족이 모두 먹고 사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는 주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연금, 즉 기초연금은 1호, 2호, 3호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1호는 자영업자나 농민들, 2호 보험자는 회사원, 공무원인데 3호 보험자가 웃깁니다. 재밌습니다. 3호 보험자가 재밌는데, 이 3호 보험자가 뭐냐면 2호피 보험자의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이 3호는요, 따로 보험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금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부연금이라고 합니다. 전업주부인데
따로 보험금은 내지 않지만 연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고도성장기의 어떤 표준 가족,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고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거기에 소속이 돼서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보험금을, 사회보험금을 내지 않아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사실은 여기에 제도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게 이제 고도성장기의 어떤 기업 내지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요, 블랙 기업이라는 단어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 블랙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입사 후 3년 이내 이직률이 한 3, 40%가 넘는 기업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주 60시간, 80시간 근무한다든지, 임금이 짜다든지, 그 다음에 초과 근무를 해도 이건 자발적 노력이다라고 해서 무급 처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퇴사를 못하게 어떤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암시한다든지, 뭐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블랙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기업들 고도 성장기 때는 평범한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도 성장기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일본 젊은이 MZ 세대는 블랙 기업, 최악의 기업이 된 거죠. 그만큼 젊은이들의 어떤 가치관,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고도 성장기의 젊은이들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을 단샤리 세대, 뭐 사토리 세대 이런 말 합니다. 사토리라고 하는 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삶의 자세를 봤을 때 뭔가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그런 부를 추구하지 않고 심플하게 살려고 한다. 뭐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는 뜻인데요. 단샤리도 비슷합니다. 끊을 단자, 버릴 사자, 떠날 리자잖아요. 끊고 버리고 떠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세속하고 이렇게 결별하는 느낌인데 어쨌든 물건을 과하게 사지 않고 소소한 만족감을 누리면서 소확행을 누리는 그런 세대인데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단샤리 세대가 선택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지금 내가 그냥 회사를 다니면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하면 6천만 원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죽을 똥 살 똥 일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일하면서 4천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선택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4천만 원이지만 열심히 일하면 6억을 벌 수가 있어라고 하면 아마 열심히 일할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뭐 가치관이 변화하고 뭐 소확행을 누리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 일본 젊은이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루트도 없고 선배들처럼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는 체념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일본은 사회적 혼란 없이 조용히 변화를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조용한 적응력 교수님이 보시기엔 강점일까요? 아니면 체념에 가까운 걸까요? 경제학 개념 중에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관관계인데요. 보통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지고 실업률이 떨어지죠. 경기가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도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이 해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도 고통이고 실업률도 고통인데요. 어떤 고통이 클까요? 인플레이션은 모두가 겪는 고통이고 실업률은 아마 해당자만 겪는 고통일 겁니다.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실업률의 고통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실업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고통은 어쨌든 감내하고 버틸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실업의 고통은 해당자는 적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이죠. 지금 일본이 보면 인플레이션이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는 실업의 고통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쨌든 임금 수준은 낮을지언정 일자리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덜 먹고 아껴야 되고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일자리고요. 좋은 일자리든 나쁜 일자리든 어쨌든 일자리가 있어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버티는 것도 사실은 일자리 때문이다. 아까 4인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정규직, 엄마는 전업주부인데
임금이 계속 감소하니까 아버지만 벌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엄마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그래서 엄마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의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중이 6대 4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입니다. 대부분 전업주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본 가정이 어찌됐든 아버지는 정규직 직장, 엄마는 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좀 굴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사회의 흐름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게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네, 지금 뭐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구 감소에 있어서는 사실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앞서가고 있죠.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 0.7대이고요. 일본은 1.15 지금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정말 빠르고 따라서 잠재 성장률도 감소하고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우리는 사실 일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4년에 태어나신 분, 그다음에 74년에 태어나신 분들 사이에 거의 한 해 한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1,000만 인구입니다. 근데 이 1,000만 인구가 지금 고령자로 편입이 이제 시작이 되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0만 명에서 25만으로 4분의 1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건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고 아마 지금 젊은 친구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탈한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일자리도 적고 대부분의 제조업은 해외로 진출하고 그나마 남은 일자리는 뭐 실버 산업에 관계된 일자리밖에 없고 그럼 결국에는 젊은이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걸 막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해법이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본질적인 해결책은 역시 일자리죠.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까인데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신산업에서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항공우주 이런 최첨단 산업에서 뭔가를 우리가 산업 구조를 바꾸고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않으면 일본이 겪은 장기 침체보다 더 긴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